네, 안녕하세요. GAO 프롬의 허영구입니다. 네, 오늘은 좀 편안한 옷차림으로 왔습니다. 지난주에 제 여름 휴가를 가족과 함께 보내고 우리 딸이 사준 이 예쁜 편안한 옷을 입고 이 자리에 나와서 에스테릭 덴티스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니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 휴가를 가신 분도 계실 거고 이제 뭐 가실 분도 계시고 휴가 중에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시작하기 전에 과연 허영구 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잠깐 한번 리뷰해 보면서 맞는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허영구는 누구인가? SCRP 테크닉을 주창하고 완성하고, 네, 맞습니다. SLA 테크닉을 발명해서, 그렇죠. 상악동 술식의 역사적인 진보를 이루어낸 사람. 조금 과장되게 표현한 것 같긴 합니다만, 뭐, 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악동 술식을 아주, 획기적으로, 쉽게 만든,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네요. 또 어떤 걸까요? CTMEM, 네, CTMEM. 그 다음에 CT 텐트 스크루, CT 스페이서, 뭐 ACM, 뭐 EG 텐트 스크루, 뭐 EG CTMEM 이런 걸 개발해서 고온 난이도의 GBR의 애지성이 있는 가능성에 도전하고 있는 사람. 저는 원래 페리오돈톨로지스트라든가 서전이 아닌데 뭐 이런 걸 좀 개발해서 조금 이제 GBR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걸 시도했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한 거에는 뭐 동의를 합니다. 또 어떤 게 뭘까요? 픽스처 리무버, 스크루 리무버 키트를 발명하고, 네, 아주 최초로 2008년도에 발명했죠. 아이브러쉬, R브러쉬, 진지브러쉬 등을 발명해서 임플란트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솔루션을 찾아 헤매는 사람. 네, 뭔가 임플란트의 문제점들을 찾아서 끊임없이 헤매이는 사람은 맞는 것 같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미디얼 로딩에 대해서 열광적으로 20년 동안 끊임없는 도전을 했던, 그리고 이제는 감히 애니타임 로딩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이거를 정말 전 세계에 알리려고 꿈꾸고 외치고 있는 사람. 네, 이건 확실히 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있나요? 임플란트에 대한 수많은 문제점들을 그 해결책을 찾아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뭔가를 창조해 나가는 그런 이 시대의 진정한 임플란톨로지스트. 뭐 기분은 되게 좋습니다. 뭐 제가 임플란트로 20-30년을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 전체를 두고 보면 역시 임플란트에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끊임없이 임플란트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는 우리 GAO 저희 디렉터나 패컬티 선생님들이 저한테 해준 얘기입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임플란트 안티리어 에스테릭 레스토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4번에 걸쳐서 얘기했고 오늘은 뭐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멀티플,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가지고 전치부해서 임플란트 수술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실수했던 케이스를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는 게 좋겠는데요. 이 환자는 20대 초반의 남성이었고 21번, 22번이 미싱되어 있는 환자로서 그냥 보게 되면 상당히 위치도 넓고 그래서 그냥 눈 감고 할 수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게 1998년, 99년도에 제가 했던 케이스인데요.
임플란트를 보더라도 이건 좀 옛날에 그 구시대에 브레너막 임플란트 같은 그런 걸로 보여지잖아요. 그때 이게 덜컥 두 개의 임플란트를 1번과 2번 사이에 심었던, 그리고는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케이스인데요. 그리고는 이제 소프티슈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 소울멀징을 하고 파필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크닉을 썼던, 구사했던 그런 흔적이 보이죠. 그 임플란트 파필라를 만들어내려는 이런 노력들이 돋보이는, 그래서 아주 잘 될 것 같았던, 상당히 이제 파필라가 뭐 형성이 잘 돼서 이 정도면 뭐 역시 허영구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잘 낫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파필라가 아주 무참하게 사라져 버렸죠. 여기 템포랄이고 이쪽에 이제 파이널인데, 오른쪽과 왼쪽과 비교해 봤을 때 이쪽에 파필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그 이완전은 로우 스마일 라인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구제가 됐던 케이스인데요. 이걸 보면서 상당히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시대에 1998년, 99년 이때는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그런 시대인데, 이걸 당하고 너무 깜짝 제가 놀랐던 케이스입니다. 지금도 이완전한테 상당히 미안해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왜 그랬나 봤더니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에 이 본이 없어지고 있는 형상을 보이고, 소프티슈는 그 언더라인 본을 따라서 간다라는 거를 이제 알기 시작을 했던 그 초창기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문헌을 뒤져보니까, 그리고 대부분이 이렇게 두 개를 연달아서 심었던 이런 케이스에서 파필라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에야 이제 이것이 뭔지는 다 압니다만,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놀랬던 케이스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는 우리는 이제 아는 거죠. 리터처 리뷰를 해보니 타나우가 2000년도에 그 인터 임플란트 파필라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이런 아주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의 간격이 3mm 이하가 됐을 때는 이렇게 본이 주저앉고, 3mm 이상이 됐을 때는 그 본이 이렇게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간단한 논리를, 그거를 이제 발견을 한 사람이 타나우죠. 그래서 이걸로 일약 스타가 된 분이 데니스 타나우인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 임플란트는 간격이 3mm 이상 돼야 된다라는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특히 근데 이건 브레너막 시스템으로 실험을 한 케이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치부에 심을 때는 적어도 3mm 이상 떨어져야 된다라는 그 원칙은 지켜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촘촘히 심을 수 없으니까 임플란트를 널찍하게 심어야 된다. 간격을 둬야 된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판틱을 중간에 두는 게 좋겠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자, 지금 이 케이스는 제가 좀 굉장히 부끄러운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들은 실수하지 않도록 제가 겪었던 그 아픔과 그 수많은 노력들을 이 자리에 보여드리면서 같이 한번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이런 케이스가 환자가 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지금 22번이죠. 그러면 21번과 22번 사이에 공간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건 치아가 두 개 들어가는구나. 결국 이거는 캐나인 같은 이제 모습으로 나와줘야 되는 케이스고요. 임플란트를 두 개를 심어야 되는 케이스이거나 아니면 이 치아를 깎아서 4유닛 브릿지를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환자에 두 가지 옵션을 주고서
임플란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결과가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는 이미 했었던 거고요. 이게 2009년인가요? 2007년쯤, 8년쯤 되네요. 2007년쯤, 8년쯤 되는데. 그래서, 근데 환자가 이제 임플란트를 해달라고 했던 케이스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임플란트를 하면 안 되는 케이스였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거를 좀 세세하게 한번 밝혀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요쪽치 하나만 깎으면은 포유닛 브릿지가 되는 건데, 이거를 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통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임플란트를 할 때 판단을 잘 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발치하기 전의 모습인데, 에피칼 이전이 좀 있어가지고, 그쪽이 좀 심하게 많이 뼈가 없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 환자가 초진 때 제 환자가 아니었고 저의 파트너 선생님께서 GBR을 해주신 케이스인데요. 그 다음에 제가 이어받아서 했던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GBR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자,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임플란트를 2개를 심으시겠습니까? 하나를 심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브릿지를 하시겠습니까? 또 여기 뼈가 많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일단 이 2개를 하기로 그 당시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 파트너 선생님께서 이제 이식전을 하셨고, 플랩을 열어보니 엄청난 중간에 뼈가 엄청나게 없는 거를 보여주죠. 자, 저거를 뼈를 만들지 않으면 파필라가 완전히 없어지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아주 훌륭한 블락본, 거의 뭐 휴먼본이지만 블락본의 이 부분을 좀 이제 비싼 블락본을 떼다가 블락본으로 올려놓고 그 주변에 이제 파티클레이티드 본을 올려놓고 그 당시 때는 CTM이 개발되지 않은 시절이었는지 아니면 어쨌든 CTM 티타늄 메쉬로 이 부분을 고정하고 이렇게 이제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슈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하게 이제 GBR은 됐다고 생각이 됐고 아주 네, 뭐 본그라프트만 했고요. 네, 이게 2010년도였네요. 2010년도. 네, 닥터 조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5개월 후에 티타늄 메쉬를 제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훌륭하게 이제 GBR이 됐고 이 상태로 저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뼈가 잘 됐고 제가 이제 이거를 이어받아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온 케이스고요. 플랩을 열어봤을 때 제가 이제 여기서 임플란트를 잘 심고 그 다음에 이쪽에 파필라를 좀 잘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좀 유행했던 이런 이식전 방법을 써서 파필라를 한번 더 많이 만들어 보자. 저렇게 인수했다는 건 뭐냐면 서브멀지 하지 않겠다. 임플란트 심으면 서브멀지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였거든요. 그리고 임플란트 2개 심겠다는 거고. 자, 제거했을 때, 엄청난, 이제, 볼륨이 형성이 되어서, 임플란트를 2개 심는데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이렇게, 없던 부위를, 뼈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제 뼈로 일단 만들어진 것 같은, 네, 이제 제가 수술을 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이제, 열어서, 왜 열었냐면, 일단, 티타늄 메쉬를 제거했어야 되니까. 그리고는, 2개를 심어야 되니, 공간이 너무 좁으니까 3mm 공간을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IS 3.5의 10mm를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하나 심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에 또 하나를 이제 심게 되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가운데 이 본이 상당히 이제 뼈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본이 마치 자기의 뼈인 양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던 케이스로서 뭐 완전히 그 뉴본이 형성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무심코 이 상태에서 힐링을 연결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의 실수를 하게 되는 건데요. 두 개를 심을 수밖에 없었던 케이스에서 최대한 벌리고, 자, 근데 여기에 과연 이 중간에 파필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공간이 조금 너무 좁죠. 그래서, 그러니까 서브멀지 했어야 되는데, 서브멀지 하지 않고, 넌 서브멀지, 처음부터 플랩을 그렇게, 이제 디자인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페디클 플랩으로 해가지고 끌어당겨서 파필라를 이렇게 슈처를 한 거죠. 자, 웬만한 경우에는 굉장히 뼈가 이 소프티슈가 잘 힐링이 될 것이었는데 아주 퍼펙트하게 중간에 뼈도 있고요. 아주 좋은 상태죠. 그런데 아플싸 이 부분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자, 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거긴 더 이상 덮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지? 하고 다시 한번 돌아가 보니 블락본을 그래프트 했었네요. 그게 오리지널 본이 아니었었네요. 4, 5개월 후에 열었을 때 모습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완전히 오리지널 자기 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블락본, 그래프트본이었다. 그런 경우에 만약에 슈처하게 되면 이게 힐링이 잘 안 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게 좁은 경우에 힐링이 잘 안 된다. 그래프트본에서는 이게 프레스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덮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 당시에 이제 다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서브멀지 했어야지 된다는 거죠. 임플란트를 이제 신고 서브멀지 해서 그 다음에 그 파필라를 잘 유지하는 상태로 어떻게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베는 게 없었죠. 모든 게 다 잘 됐고 다 뭐 너무 잘 됐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실패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잘 좋은 뼈가 갑자기 이제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하나는 서브멀지하고 이 한 개를 이용해서 이제 보철을 하고 있다가 이제 이쪽은 힐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쪽이 소프티슈가 일단 덮여되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근데 계속적으로 뼈가 녹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봤더니 지금 이 가운데 뼈가 아주 다 없어졌죠. 이게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 노출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원래 이게 블락본이었구나. 시간을 충분히 두고서도 사실은 이게 좀 위험한 게 블락본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꽤 했거든요. 뼈가 된 것 같은데 나중에 1년, 2년이 지나서 이게 통째로 떨어져 나오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블락본을 제가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에는 잘 안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 그게 다 없어졌구나. 한번 노출되고 이거 없어졌구나 하는 거를 보게 됐죠. 자, 이때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여기에 다시 뼈를 만들어낸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하나를 뺐어요. 그럼 하나를 뺐다는 건 뭐죠? 이 하나를 이용해서 캔틀레버를 하겠다는 얘기겠네요. 근데 우리가 3.5를 심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조금 캔틀레버가 좀 불안하죠. 왜냐면 찢어질 염려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까지 마저 뺐어야 된다. 빼고 이 자리에서 바로 굵은 걸로 4.0 정도는 심어줘야지 된다. 충분히 심을 수 있었거든요. 돌려 빼는 건 픽스처 리무버를 가지고 간단히 돌려 빼면 됩니다. 6개월, 1년 이내에는 웬만한 건 다 돌아 나옵니다. 그래서 빼고 그냥 간단하게 새로운 걸 심을 수 있었는데
또 거기서 또 한 번의 미스테이크를 한 겁니다. 자, 그냥 그 당시엔 또 알브러시도 없었죠. 아이브러시도 없었기 때문에 이 컨타미네이션 돼 있는 그 서피스를 잘 클렌징 해가지고 거기에 뼈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당황도 하고 그래서 그냥 해놓고 거기에 뼈 이식만 이렇게 했던 케이스고요. 뭐 서브멀즈하고 이렇게 뭐 좀 안 하고 계속 이제 힐링을 연결하는데 이제는 뭐 이렇게 네 GBR을 올려놓고 역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아까 임플란트는 제거된 상태인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도 여기 보면은 이 파필라가 여전히 계속 생기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환자가 이거는 억셉트를 못하는 상황이 돼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임플란트를 하지 않은 상태로 4유닛 브릿지를 해야 되는 걸로 다시 돌아왔죠. 자,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자한테 미안하죠. 미안하고 물론 처음에 이제 4유닛 브릿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환자도 고생을 시키고 저는 저대로 엄청난 고생을 하고 네, 결국 이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아직은 이 부분이 더 파필라가 형성이 좀 더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는 플랩을 가급적이면은 좀 이쪽 부분을 좀 더 내려야겠다. 파필라를 좀 만들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쪽에 이제 또 이제 플래시보 이펙트죠. 그래서 캐모플래지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을 조금 그 크라운 랭스닝을 좀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터널링 테크닉을 하고 그걸 쭉쭉 들어올리죠. 이제는 뭐 이제 놀래서 더 이상 플랩을 열어서 GBR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쭉쭉 올려서 거기에 뼈를 계속 올려 집어넣고 이렇게 계속 내리는 형태로 터널링 테크닉을 요즘에는 이제 저런 걸 많이 하죠. 이제 플랩을 많이 열거나 인시전 많이 하거나 그러지는 잘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묶어두고 힐링을 기다려 봤는데 역시 조금은 다시 또 내려갔습니다. 좀 내려가죠. 이 상태에서 이제 할 수 없이 4유닛 템포라리 다시 한번 조정하고 환자가 어느 정도 이제는 마음을 누그뜨리고 좀 이제 포기도 하면서 억셉트를 하는 상황이 됐고 그 상태에서 파이널로 바꾼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를 2010년도에 제가 했던 아주 힘든 케이스 중에 하나로서 물론 환자한테는 물론 이제 이 4유닛 브릿지는 이제 뭐 그냥 해드리는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지금도 좀 환자한테 미안하긴 합니다만은 지금 환자가 잘 쓰고 있어서 다행인데요. 자, 이거에서 이렇게 된.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선생님들은 앞으로 이런 경험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자, 1번, 2번이 미싱되어 있어요. 덜컥 2개를 심으려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 파필라를 정말 만들어낼 수 있어? 그 자신 있으면 해봐. 자, 이 부분에서 지금 보게 되면, 뭐, 충분히 뭐 뼈가 많이, 소프트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옆에 있는, 이걸 비교해 보면, 여기는 파필라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파필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쪽도 보면은 이쪽의 진지바에 비해서 지금 많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내기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이 버칼 쪽에도 리프트업을 해야 되는 케이스고, 그 다음에 스마일 라인을 봤더니 이 파필라가 그대로 이제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보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엄청나게 파필라가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거라는 걸 환자한테 얘기하고 이런 상황을 다큐멘테이션에서 설명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케이스를 다시 보게 되면
그대로 이 양쪽의 치아를 그대로 미러링으로 옮겼을 때 저런 모습이고, 결국에는 이런 파필라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만들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죠. 그러면 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자 하는 거죠. 이때 제가 선택한 거는 IT 임플란트였습니다. 칼라가 1.8이고 1.8에 4에 10을 이제 식립하기로 결정하고, 한번 비디오로 제가 찍은 게 있어서, 자,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이 부분에 파필라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제일 안전한 거는 이 페디클 플랩을 하는 게, 우리가 그 롤 테크닉, 또 페디클 플랩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어디에 있는 소프티슈든지 띄어서 이거를 이쪽으로 밀어넣어 좀 올리는 작업을 하자라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쪽에 있는 뼈를, 소프티슈를 이제 말아서 넣기 위해서요. 자, 이렇게 이제 소프티슈를 저 안쪽에 팔살 쪽에서 많이 이렇게 이슈전 해가지고, 이제 올린 거죠. 저걸 이제 말아 넣어서 파필라를 만들어 보자 하는 거고, 이제 에피셀리움을 이제 제거하는 디에피셀라이제이션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안으로 밀어넣을 거를 이제 고려를 해본 다음에, 충분히 이제 소프티슈는 박리합니다. 그리고 버칼 쪽에 본도 지금 없고요. 이쪽에 에피칼 쪽에 또 캐비티가 굉장히 심합니다. 콘캐비티가. 그래서 플랩을 열고 그쪽에서 뼈를 좀 집어넣고 임플란트 심으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박리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죠. 제가 지금 여기서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소프티슈를 과감하게 열어서 그냥 과감한 그런 서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전치부에서는 최소한의 인슈전을 하고 페디클 플랩을 주로 한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자,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2018년도 케이스입니다. 2018년도에 가이드 없이 하나를 식립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전치부에 심는 그 원칙대로 그대로 하되, IT 타입을 쓰게 되면 좀 더 메커니컬리 캔틸레버가 있어도 그걸 견딘다 라는 것 때문에 캔틸레버 브릿지를 하기로 했던 거고, 410을 신기 위해서 드릴링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최대한 그 1번 쪽에 11번 쪽에 가까이 가면서 식립해야 되는데, 이게 좀 굉장히 가까이 가기가 어렵죠. 옆에 있는 루트를 쳐야 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다 디스탈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최대한 이렇게 안쪽으로 이제 본 덴시티를 파악을 하면서 드릴링을 하고, 풀 드릴링 할지 보면서, 이게 410이죠. 그때는 오스테오 액티브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하이드로포빅한 상태죠. 그래서 물을 좀 저는 적신 다음에 집어넣는 그런 편입니다. 지금 뭐 오스테오 액티브를 하면 바로 그냥 친수전이 되기 때문에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그 레벨을 맞춰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합니다. 그래서 진지바의 마진보다 한 1mm 정도까지 이 칼라가 덮이게끔, 서브로 돌아가게끔 그렇게 식립을 해주죠. 고정력은 난 어차피 기다릴 거면 15에서 20만 얻어도 되죠. 많이 얻으려고 할 건 없고요. 40이 넘어가면 이제 지금은 딱 40이 거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런 고정력을 얻었고요. 자, 이제 이 디스탈 쪽에 이 파필라를 어떻게 지금 컨트롤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자, 본도 집어넣고 소프티슈도 말아넣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뭐 고전력이 워낙 좋으니까 이제 저거는 원피스로 가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이거는 사용했던 이제 콜라겐이 섞여 있는, 블락본도 좀 넣고, 리제넌스를 먼저 넣었는데, 지금 같으면은 잘 녹지 않는 그런, 그 합성골 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DM본이나 이런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리제넌스를 넣고, 휴먼본이죠. 그리고는, 콜라겐 본을 이제 좀 쪼개서 넣고 있는 건데, 약간 스폰저스 본 같은 거를 넣는데, 이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계속적으로 뼈를 집어넣으면서 버칼 쪽으로, 레비알 쪽으로 뼈를 계속 올려놓는 거죠. 저거는 이제 레비알 쪽의 볼륨을 좀 증가시키려고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녹지 않는 DM본이나 하는 합성골 쪽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올려놓은 다음에 이 페디클 플랩을 안으로 말아넣으면서 저걸 이제 슈처를 하고, 이쪽에 저거 이제 파필라가 있는 부분이죠. 파필라가 있는 부분을 잘 소프티슈 매니저 하면서 그쪽에 볼륨을 조금 이렇게 소프티슈로 해주는 거고요. 그거는 페디클 플랩이니까 잘 녹지 이제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걸 그대로 슈처를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심플 슈처가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프리 소프티슈 그래프트인 경우에는 잘못 매니지하면 죽어버릴 수가 있지만, 저렇게 페디클 플랩 한쪽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좀 슈처를 좀 잘못한다 하더라도 그래프트가 죽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이런 슈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쓰고 있는 이게 그냥 블랙 실크인 것 같은데, 그냥 모노필라멘트이고요. 지금은 5제로 나일론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6제로는 조금 힘들고요. 5제로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훌륭하게 잘 낫고 환자가 아파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아무리 올리려고 해도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만은 저 정도 그냥 더 월세지지 않을 정도의 그렇게 해주시면은, 보시면은 아주 월세하지 않고 약간 좀 더 내린 상태인데 이런 정도까지 했고요. 임플란트가 약간 디스탈로 좀 약간 치우친 느낌 이긴 합니다만은 손으로 씹는 거에서는 거의 베스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다음에 레비아 쪽에도 조금 볼륨을 조금 올렸고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저렇게 잘 심어졌다고 보세요. 좀 더 미디어 쪽 갔으면 조금 더 좋을 뻔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이제 캔틸레버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요게 결과적인데,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이쪽의 파필라가 그렇게 많이 형성된 거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유지되고 있는 정도죠. 그래서 아예 없었는데 조금은 생겼지만,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만들려고 하는 이 정도의 소프티슈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런 거고요. 우리가 배웠죠? 언더라인 분에서 5mm, 4.5mm까지는 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은 소프티슈를 만들어내는 건 어렵다라는 얘기는 이미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철을 하는데, 보기에는 그냥 괜찮죠, 좋죠. 자, 이거는 좀 우리가 트릭을 쓴 거죠. 보시면 이렇게 아티피셜 핑크 컬러를 이용해서 소프티슈를 약간 파필라를 만들어내는 정도의. 그래서 그렇게 나쁜 결과는 아니고, 보면은 이게 2018년 6월 3개월 후의 결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월싸하게 만들지 않은 정도에서의 그 싱글 임플란트로 하나의 캔틸을 달아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상태에서 파필라가 없었던 거를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었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치료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고, 임플란트에 심는 위치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디스탈 쪽으로 임플란트가 갔기 때문에 이쪽이 조금 디스탈로 좀 와 있는 부분이 좀 보이죠. 그래서
최대한으로 미뤄져 씹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케이스 좀 몇 개 더 보겠는데, 이거는 멀티플로서 치아를 발치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보초는 이렇게 돼야 되고, 치아는 X자의 부분을 다 발치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나머지는 임플란트를 심고, 이쪽 부분도 임플란트를 심는 거죠. 이렇게 세 개를 심어서 보철을 하게 되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지금 중간에 판틱을 두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욕심 부려가지고 하나의 임플란트를 더 심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이 가운데 이 파필라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거죠. 뭐, 끔찍한 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두 개 심는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없이 하는 것이 파필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된다. 자, 내가 이미 왁스업을 했기 때문에 IS410이 두 개가 신입이 됐고요. 원하는 일체 신입이 됐고, 이렇게 해서 보초물이 완성됐고, 이건 SCRP죠. IS 인터널 서브머리인데도 불구하고 SCRP가 가능한 그런 세미 헥사가 를 이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철이 됐을 때 이 파필라를 이렇게 형성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지금 그 임플란트 거리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잘만 하게 되면 여기는 임플란트가 없는 부분이고 파필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쪽에는 SCRP고요. 2008년 10년 후의 모습에 아주 잘 유지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판틱을 만들어라. 판틱을 만들어라. 라는 게 중요합니다. 뭐 타나우쌤하고 제가 2010년도에 뭐 찍었던 이거는 그 미국 신미치과학회에서 하와이에서 주로 있는 거기서 같이 공부를 하던 그런 시절에 찍은 사진입니다. 인프라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자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스타 시스템이 뭐 5년 결과 0.5mm 이하의 보너스를 가져온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있은 다음부터 아스타 시스템, 인터널 시스템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뭐 아스트라, 엔킬로스, 덴티움 이어서 뭐 네오바이오텍의 CMI, IS 1, 2, 3 이렇게 쭉 이제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서브머리드 인터널 시스템들이 개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겠는데, 그 IS 시스템에 대해서 2013년도에 조민 290개 임플란트가 심어져서 로딩을 뭐 1주, 2주, 2주, 4주, 6주, 8주 동안 했던 그런 레트로스펙티브 스타디인데요. 거기 보게 되면 결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서바이벌 레이시 97%, 2년 동안에 로딩 타임에 상관이 없다. 이런 로딩 타임에 상관없다는 얘기는 결국에 애니타임 로딩의 그런 시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2년 동안에 보너스는 0.3mm 이하니까 상당히 아주 미니멀한 보너스를 가져오면서 얼리 로딩, 이미디얼 로딩이 성공하고 있는 것을 CMI 임플란트로 보여주고 있는 2013년도에 그런 저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익스터널도 굉장히 안정되게 보너스가 별로 없고요. 그를 통해서 이런 바이오실이 이게 역할을 하는구나 해서 IS2가 이 바이오실이 나온 거고, 이 부분을 통해서 보너스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적으로 했고, 0.7에서 0.5로 바꾸면서 IS2가 굉장히 보너스가 적은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8년 동안의 스타디에서 보너스는 거의 없고, 오히려 본 오버그로잉 되고 있는, 그 레퍼런스 레벨에서 조금 오버그로잉 되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IS2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들이 있고, 거기에서 IS3가 나온 거에서 보시면은 이 윗부분에
마이크로 그루브를 이 위에 두고 여기는 전부 다 압수수 위로 올리는 형태로 했더니 보너스가 좀 더 그쪽은 잘 안 되는 더 안 된다라는 거가 알려졌는데 IS2와 IS3의 차이점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고 주로 IS2는 소프트한 번에서 그 다음에 IS3는 주로 유니버설하게 뭐 소프트한 번, 하드본 다 쓸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 바이오시리 인정 없냐의 그런 차이가 있고 이 윗부분이 조금 더 약간 강화되어 있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거의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IS3는 플랫폼 바이오시리라고 해서 본이 여기까지 위로 올라오는 반면에 IS2는 이 부분 소프트 티슈로 이렇게 막아주고 있는 이런 두 가지 컨셉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IS2든 IS3든 이제 보너스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두 개의 임플란트를 이렇게 가까이 심는 거를 한 번씩 시도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브레너마 타입과 좀 다르게 그런 거를 시도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가운데 있는 보온을 유지시키려면 이 소프트 티슈 파필라를 우리가 유지시켜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케이스를 하나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케이스에서 이제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2012년 케이스네요. 그래서 여기 하나 심고 두 개 하기엔 좀 너무 머니까 어제 순하게 가까이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그때는 이제 본 임플란트 사이에 보너스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지만 자 이렇게 두 개 심었습니다. 자 문제는 핵심이 뭐냐? 그 사이에 이 소프트 티슈를 절대 잘라 먹지 마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이에 있는 본이 오리지널 본이어야 된다. 오리지널 본이 아니면 더더욱이 소프트 티슈를 잘라 먹으면 안 된다. 아까 같은 그런 불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IS2나 3나 큰 문제 없다 라는 거고요. 주변에 거는 본을 채워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트리머가 있죠. 그래서 본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하시면은 어바트먼트가 잘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non-submerged로 하게 되고 과연 이 본이 살 거냐 하는 부분에서 이게 3mm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이 본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방법은 소프트 티슈 잘라 먹지 않는 거, 중간에 본이 오리지널 본이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임플란트를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소프트 티슈가 잘 힐링이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케이스가 끝난 케이스고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에 파필라가 이게 죽거나 그러지는 않죠. 물론 아주 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쪽에 2012년도의 모습이고 이 본이 좀 유지되고 있고요. 4개월 후의 모습인데 잘 유지되고 있고 파필라가 죽지 않았고 그죠? 요 본도 그대로 살아 있고요. 4년 후의 모습인데 여전히 중간에 본이 없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잘 유지가 된다. 3mm가 되지 않아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이게 지금 4년 후의 모습인데 역시 파필라는 잘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3mm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노하우, 파필라를 인택트하게 유지시켜라 하는 것이 중요한 컨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이런 하이브리드 타입의 커스텀 어바트먼트를 많이 써서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셀린을 빌드업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세라믹 어바트먼트로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요즘엔 굳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실코니아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정도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만디블에 대해서는 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역시 이렇게 서브머지 타입으로 심는 거는 좀 조심해라. 왜냐면은 중간에 파필라 부분을
침범하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거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S미니 같은 완바디 임플란트, 뭐 2.5든 3이든 3.5든 이런 걸로 널찍널찍하게 2개 정도 심고 이미들 로딩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과도 상당히 좋고요. 2011년도 케이스인데 2015년 후의 모습인데 뭐 본노스는 거의 없고 상당히 뼈도 잘 유지되는 그런 것이 하악 전치부라고 그랬으니까 하악 전치부는 3.5나 3mm 이하 이 정도를 심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전치부에 대해서 지금 5회에 걸쳐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좀 많이 이해하셨을 것 같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보면서 가급적인 실수를 줄이고 조금 더 에스테릭하게 임플란트 보츠를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 카톡방에 유저 포럼방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도 하고 같이 이렇게 디스커션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